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해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앨리스 호프만의 그린 엔젤 가지고 왔고요. 오늘이 3회차가 되겠네요. 자,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몇 가지 희망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확실한 소망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머지않아 내가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낡고 검은 장화와 다다른 가죽 점퍼가 내 몸에 맞을 정도로 나는 성장해 있었으며 내가 아버지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와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항상 나무와 벨트로 만든 새총을 함께 매끈한 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다시 찾아올지도 모를 약탈자들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찾아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찬장에 있는 진토닉을 속에서 불이 날 때까지 마셨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던 어느 날 밤, 나는 황폐해진 농장으로 나가서 꽃이 다 떨어진 장미 덩굴에서 가시를 따내어 손에 피가 흐를 때까지 가시들을 내 옷에 꽂아 넣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를 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에 있던 음식들이 줄어들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먹는 것을 증오하였다. 내게는 배고픔을 달래줄 음식이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과 같은 어떠한 음식도 먹을 가치가 없었다. 불이 났을 때 나는 거리에서 야채를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잡초를 뽑으면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내 자신을 애초로이 여기면서 푸른 하늘 밑에 서 있었다. 나는 바늘과 검은색 잉크를 가져왔다. 그리고 팔에 문신을 하기 시작했다. 까마귀를 그리고 그 다음 박쥐를 그린 다음 세상 끝에서 발견한 것 같은 장미를 팔에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달빛 같은 내 동생을 잃은 나의 모습이었다. 피와 잉크,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지 못했지만 마음은 무척이나 아팠다. 내가 집에 남아있고 다른 가족들이 시내에 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고집을 부렸어야만 했다. 가족들을 뒤쫓아가야만 했다. 불이 일어나던 날 나는 고집을 부려 어머니 대신 시내에 갔어야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머니 뒤를 무섭게 따라오는 붉은 장미처럼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며 눈은 불에 타서 앞을 잘 볼 수 없으며 배에서는 항상 배고픈 소리가 나며 마치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몸에 검은 잉크로 문신을 한 오로지 나 한 명뿐이었다. 나는 단순히 16살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으나 이제 가족을 잃은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어둠이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더 오랫동안 잠을 잤다. 한낮의 시간과 희망을 무시해버렸다. 하늘이 맑게 개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가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고 빛바랜 푸른색을 만들며 땅으로 떨어졌다.
몇 번이고 하얀색 구름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나는 절대로 하늘을 보지 않았다. 음식을 먹거나 푸른 하늘을 보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잉크와 바늘을 치울 때면 나는 언제나 창문을 꼭 닫아놓았다. 제일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탁자 밑에서 잠을 잘 때면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불에 탄 눈 주위에 스카프를 감고 그렇게 잠을 잤다. 꿈속에서만 예전의 행복했던 가족을 만났다. 동생이 쟤를 깨끗이 쓸고 창문을 열었다. 잠에서 깨어난 동생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달빛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창문이 콱 하고 닫혀버렸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 제가 너무 많이 쌓여서 혼자서 치울 수 없게 되자 오로라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나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시키는 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번 더 나는 참을성이 많은 그린이 되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하게 텅 비어있는 페이지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검은 글씨로 희망찬 나의 미래를 적어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날이면 동생이 언제나 내 옆에 있었으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오로라의 피부는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이었다. 가끔은 꿈속에서 내 동생이 많이 자라서 내 나이와 똑같을 때도 있었다. 동생이 나와 쌍둥이같이 보였지만 동생은 말라 비틀어진 초록이 아니라 달빛과 같이 나와는 정반대였다. 동생은 희미한 빛이 아니라 아주 밝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로라는 피곤해하거나 수줍음이 없는 활기찬 소녀였다. 꿈속에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동생은 내가 왜 빛 보기를 참을 수 없어 하는지 알고 있었다. 왜 내가 눈에 잿불을 넣으려고 하는지 눈치챘다. 내가 왜 어머니의 서랍에 그렇게 많은 연고와 약이 있는데도 어머니의 서랍을 열지 않는지를 이해했다. 나는 꿈속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동생이 나에게 말했다. 동생이 나를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내가 눈물을 흘리도록 하였지만 나는 절대로 울지 않았다. 꿈에서도 울지 않았고 깨어있을 때도 울지 않으려고 했다. 꿈속에서 동생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나 차갑게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식탁에 놓여있는 촛불처럼 잉크색의 하늘에 떠오르는 별처럼 바늘과 핀처럼 동생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잠에서 깨면 동생은 한낮의 햇살에 증발해버리는 안개구름처럼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깨어나 동생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면 나는 나머지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마루를 쓸거나 샘에서 물을 길어올 때나 창고에 함께 남아있는 검은 딸기잼을 세고 있을 동안에도 동생은 나와 함께 있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검은색 잉크를 가져다가 까마귀와 장미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날고 있는 박쥐 문신을 새겼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신을 새길 정도로 희미하게는 보였다. 내가 새긴 문신에서 슬픔과 손실 그리고 가슴이 찢겨질 듯한 애통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혼자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의 정신은 아직 남아 있었다. 청소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면 항상 배가 고팠다. 나는 숲에 자라고 있는 검은 딸기와
산딸기를 따왔다. 야생의 아스파라거스를 따다가 스프를 만들었다. 나무를 자르고 습지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따오며 강 건너의 열기로 검게 타지 않은 열매들을 따는 일로 손이 거칠어졌다. 창고 안에는 통조림이 몇 개 남아있지 않았고 밀가루나 소금도 역시 없었다. 내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서 내 배는 항상 꼬르륵 소리를 냈다. 시내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경계심을 가져야 했다. 가시가 박힌 가죽 재킷을 입고 못을 반쯤 박은 무거운 장화를 신었다. 돌과 화살을 챙겼다. 길거리에서 만날 약탈자들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큰 도로를 향해 숲을 떠날 때 주위의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예전의 도로에는 항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녔다. 도시로 들어가는 은색 다리로 가로지르는 기차들이 경주를 하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도시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다리가 거의 녹아내렸다. 도시 입구로 통하는 문은 두꺼운 로프로 묶여져서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들 모두 죽거나 혹은 다른 도시로 떠난 것만 같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아이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한 명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수레를 끌고 농부들이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분주히 거리를 걸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내가 걸을 때마다 일어나는 먼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니오니 나를 따라왔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동물들이 숲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오니오니 으르렁거렸다. 모퉁이에 두 마리의 까마귀가 제 뒤엉켜서 깃털이 빳빳해진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길을 따라 심어져 있던 자두나무들은 껍질이 회색으로 변하고 이파리 하나 없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마을 밖의 교회 옆을 지나고 있을 때 실종자들의 이름이 써있는 대자보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대자보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 그리고 딸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쓰여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 이름이 써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 그린이라고 불리었던 소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상점 주인이 나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며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문신, 그리고 못을 반쯤 박은 장화를 신고 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돈 상자 옆에 놓여있는 몽둥이로 손을 내밀었다. 내가 부모님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의 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는 귀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와는 멀리 떨어져서 계산대를 계속 쳐다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네가 죽었다고 하던데.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고 말한 사람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온 것들을 꺼내어서 햇빛에 들여보았다. 상점 주인은 내 눈에 구름이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 눈이 반쯤 멀어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나를 속이려고 하였다. 내가 가져온 것이 구리반지라고 그는 말하였지만 이것은 금반지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화장대 위에 단지에 넣어두었었고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나는 항상 이 반지를 가지고 놀았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은 햇볕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순금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석이 굴이라는 생각을 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 웃음소리에 상점 주인이 놀랐는지 나에게서 더 멀리 떨어졌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수줍음을 타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용하고 우울한 그린이 더 이상 아니었다. 나는 땅을 만져만 보아도 강이 어디 있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린이었다. 바람 속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소녀였다. 금은 무겁고 구리는 따뜻하며 내가 팔려고 가져온 촛대가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아는 소녀였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은세공사가 만든 촛대를 내놓으며 이것은 최고의 촛대라고 말해도 그는 쓸모없는 사슴의 뿔이라고 말하며 돈을 깎으려고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상점 주인에게 제 값을 정확하게 쳐달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상점 주인과 흥정을 벌인 말이었다. 상점 주인은 부인을 불러왔고 부인은 마치 내가 서커스 단원 혹은 협잡꾼이나 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이 의심에 찬 눈으로 그린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머니에게서 야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녀를 믿고 있는 이상으로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장화를 못을 박아서 신고 있고 주머니에 새총을 담아가지고 다니는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상점 주인과 부인은 내가 촉감만으로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내가 금과 은을 만져보는 것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또 어떤 것을 촉감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홍차와 녹차, 강낭콩과 다른 콩을, 재와 흙을, 속임수와 정직함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재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었다. 그 후에 소문은 굉장히 빨리 번져나갔다. 내 손을 스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 소문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 온 약탈자들을 숲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을 잃었고 상점 창문에 비추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자신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이름을 크게 불러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달빛처럼 흰 돌과 은색 돌과 검은 돌이 목에 걸려있는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곧 모든 상점 주인들이 나의 특별한 재주와 구름 낀 내 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달의 밑이나 거리의 모퉁이에 모여있는 불량한 사람들까지도 나를 경계하면서 멀리했다. 모든 가게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면 모두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나에게 정직하게 행동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금과 은을 가지고 오렌지 주스, 쌀, 붕대, 갈색 설탕, 소금, 비타민 등과 바꾸었으며 동전과 촛대들을 가지고 달걀과 베이컨, 콩과 통조림, 설탕, 식초, 빨래비누, 그리고 초와 바꾸었다. 시내는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탐욕을 부리며 이웃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랜턴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에 대해서 낙담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편자를 대문 위에 걸어놓거나 악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려고 로즈마리 가지를 주위에 꺾어다 놓는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못들과 가시들이 나를 악마로부터 잘 지켜줄 것이다. 나는 못을 박은 장화를 신고 검은 가시를 꽂은 스카프를 둘렀다. 한 번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시내로 가려고 할 때 한 여인이 나에게 길 조심하라고 소리를 쳤고 나는 그녀가 내 선생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상냥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으며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시던 모습을 나는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그녀에게 대답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서 새롭게 배울 것이 없었다. 나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도 나와 오니온의 뒤를 따라오지 못하게 다른 길을 택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비틀거리며 엎어져 버릴 경사가 심한 바위가 많은 길로 일부러 걸어갔다. 온 대지가 붉게 변하고 시골이 오렌지빛으로 축복받을 시기였으나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나뭇잎들과 진홍색과 심홍색 그리고 황갈색으로 천천히 변해갔다. 이번 해는 모든 나뭇잎들이 동시에 땅에 떨어졌다. 동생과 이웃집 과수원에 사과를 주워 모으러 갈 계절이었다. 과수원의 늙은 여자 주인이 우리를 쫓아내며 따라오면서 돌을 던졌고 그 돌은 풀 위에 힘없이 떨어졌었다. 지금 그 과수원은 황폐해져 있었고 사과나무들은 담 기둥처럼 사과 하나 열린 것이 없었다. 언덕 중턱은 검게 변해 있었으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도랑에 살고 있는 야생 고양이들은 닥치는 대로 발톱으로 핥히면서 공격해왔다. 오니온이 이런 야생 고양이들을 무척 무서워해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거나 발톱을 세우고 있는 고양이들이 보이기만 하면 나는 오니온을 안아서 데리고 가야 했다. 내 농장을 파괴해버린 불량한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애썼다. 이 아이들은 강 근처에 반쯤 썩은 나무로 잊혀진 판잣집이라는 집을 만들어서 모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몇몇의 아이들은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어둠이 덮쳐오면 불을 피워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이 타고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들이 모여있는 동쪽을 향해서 손을 들자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내가 몸에 문신을 그려 넣을 때보다 더 쓰라린 아픔이었다. 때때로 그들은 한밤중에 시내로 몰려 들어와서 집들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음식을 빼앗고 있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나보다 어린 나이였으며 대개 11살에서 12살 정도였다. 화재로 부모님을 잃은 후에 하나 둘씩 그들의 텅 빈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부모님이 약상자에서 찾아낸 모든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하게 되어서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고 밤새도록 자신들의 몸을 혹사하고 있었다.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히더 존스가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었다. 머리카락을 수백 갈래로 따놓고 있었으며 한때는 아름다워 보였을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멍청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으며 나는 그녀의 깡통에 동전을 몇 개 던져주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떠버렸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녀에게 동정을 베푼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학교에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그녀를 부러워했는지 기억이 났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는 가시나무에 온통 찢겨져 있었다. 눈처럼 하얗던 옷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가끔씩 불량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집 주위의 모든 나무에 못을 박아두었다. 마치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몇 번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바람에 실려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그 목소리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꿈속에서 몇 번이고 동생을 혼자 내버려 두고 탁자 밑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 들어와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밤에는 내 영혼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샘에서 물을 길어달라고 하거나 마루를 쓸거나 창문을 닦는 일은 꿈속에서 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는 숲속을 헤쳐가며 잊혀진 판잣집을 홀로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발이 부어오를 때까지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몇몇의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은 내 뼈에 사무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은 모양의 원추형이 될 때까지 원을 그리며 빙빙 돌고 있었다. 나는 혼자 서서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고 있었다. 드럼 소리와 탬버린 소리가 들려왔다. 교회에서 훔친 오르간과 학교 음악실에서 가져온 플룻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음악은 내가 전에 들었던 것과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나를 위협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동시에 나를 그곳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었다. 저 아이들과 춤을 추는 것은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저 아이들과 섞여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대장을 따르며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내 웃음소리에 아이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다. 학교에 같이 다녔던 남자아이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전의 나를 기억하고 잊지 못했다. 이제 내가 원한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마음에 드는 아이와 밤새 춤을 출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